이 김일성의 비밀교실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공개된 적이 없고, 제가 안전기획부장으로 갔더니 대공수사처에서 수사를 하는데 당신네들이 뭘 가지고 지금 간첩들을 색출해내고 또 신고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북한에서부터 간첩 교육을 받고 난파될 때 김일성이로부터 10가지의 중점이 있는 교실을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서 이것은 문서로 하달된 적이 없고 그때그때 일적으로 지시를 위해서 해왔기 때문에 자기네들 기억 속에 아예 뼈에 새기다시피 되어 있는 것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와서 공작활동을 한다. 그래서 많은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들을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그들로부터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이것을 책자로 만든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그러면은 당신들이 수사 자료로 하고 있는 것을 나도 좀 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제가 그걸 보고 하나하나를 이제 저 나름대로 지식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역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용규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6.25 때 나이가 16살로서 서울중학교를 다니다가 인민군에 강제로 입대를 해서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는 북한에서부터 너무 어리니까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너는 앞으로 남쪽에 진출해서 간첩 활동을 해야 된다 해서 남쪽에서 그때 월북했거나 또 납북해 간 사람들을 전부 집중적으로 모아서 간첩 훈련을 시켰을 때 그때 그 양반이 혁혁한 공을 세워서 실제 계급은 대령이 아니지만 대자의 급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칭호를 받았고 그리고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3번이나 이후 훈장을 받았던 그 사람이 가장 구체적인 언급을 해줬고 6년 전에 돌아갈 때까지 저하고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김일성이가 어떤 내용으로 비밀교실을 했고 그 김일성의 비밀교실가 오늘날까지 그거에 의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남쪽을 적화하려고 하고 있고 남쪽에 있는 소위 종북 세력들이 그거에 준해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용을 소개를 제가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시리라 이렇게 제가 조금 비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춰주세요. 예, 다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말 기도도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현재 위기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1950년 이전에 45년 해방이 되고 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까지 남쪽을 전 한반도를 포함해서 남쪽까지 포함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 체제에 대한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차의 체제 전쟁은 언제까지 이루어졌나 하면은 1945년 해방이 되고 3년 동안에 걸쳐서 김일성이는 남쪽에 있었던 박은영이를 통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했었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남쪽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했었던 그 체제 전쟁 그 자체가 1차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 통일건국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통일건국회 전신이 뭐냐면은 그때
45년부터 48년까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투쟁했었던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 속에 애국청년단, 서북청년단 등등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투쟁을 했고 그분들이 몇 분이나 희생이 되셨나 하면은 물론 그 중에는 6.25 전쟁에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17,27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이 건국회장을 맡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희생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남산에 가시면은 남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내리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리라국민학교 쪽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조금 올라가면은 그게 애국 청년 추모기라고 하는 기단까지 포함해서 한 9m 정도가 되는 아주 큰 비석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데 그 비석 밑에 기단에 17,274위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되시면 그걸 꼭 한번 가보시면은 그게 이은산 선생님이 쓰신 글을 포함해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차 이제 체제 전쟁이었고 2차 전쟁은 보나마나 6.25 때 무력으로 이제 남침을 했던 것이 2차 체제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차 체제 전쟁이 현재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주사파들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 진지를 구축하는 이와 같은 지령을 김일성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6.25 전쟁 때도 실패했고 많은 무당 간첩을 내려보내서 1.21 사태라든가 삼척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해봤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남쪽에 예비군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국방력을 강화되고 하니까 이와 같은 방식은 안 되겠다. 이제는 조용히 다른 방법으로 이 진지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 진지 구축에 대한 논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태리의 그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램시가 진지전을 이제 먼저 논리를 개발을 했고 이 진지전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공산일당 독재가 여러 가지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을 잡은 그 잡자들이 보니까 똑같은 독재를 하더라.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나 꼭 마찬가지인데 이건 안 되겠고 주민들을 먼저 세뇌를 시켜서 완전히 공산주의화를 하는 그 진지를 구축한 다음에 그 위에서 정권을 수립을 해야만 된다. 이제 이렇게 전략을 바꾼 것이 안토니오 그램시의 진지전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남쪽에다가 진지를 조용하게 구축을 하는데 이 진지를 밑바닥에서부터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쪽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정치 체제, 법 체계를 이제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국회가 어느 일당이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그들이 무려 4천여 개나 되는 법률을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또는 수많은 시행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진지를 구축해 나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것을 소위 지금 지방자치기본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제정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이제 저항이 심하니까 아직도 완전히 법이 통과는 되질 않았습니다만 곧아마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어느 일당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조례 형식으로 이걸 지금 먼저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냐면은 전국에 동 단위를 다 하면은
3,491개가 됩니다. 읍면동 단위가. 이것을 영구적으로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안과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주민자치회를 둔다. 위원회같이, 인민위원회같이 이제 이렇게 자치위원회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자치경찰법을 이제 둔다. 그리고 마을 교육공동체법을 또 만든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법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을을 장악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그 마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이권이 많습니다. 이권을 세를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압박을 가해서 그들의 이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제 이익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살고 있는 여기의 기업에 공세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니까 마을 자치회 회장으로 입후하실 분은 신청하십시오. 이런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누가 뭐 마을 자치위원회 이런 하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이 딱 등록이 됐어요. 보니까 50대 중반의 여성인데 그 여성이 이제 왔기에 제가 이제 그 내력을 조사를 해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소위 좌익운동을 하던 사람이 딱 혼자 입학을 했습니다. 뭐 무투표 당선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전부 이해관계가 다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착상을 이제 하게 된 것은 이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사실 1974년도에 베네수엘라에서 공산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너무 성급하게 사회주의화 하려고 하다가 오래 가지를 못하고 실패를 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김일성이가 보고 차베스가 시작은 잘했는데 결국 너무 성급했다.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진지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사회 개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다. 해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예를 참고로 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김일성이가 비밀도시를 하달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김일성이가 내건 것은 뭐냐면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조선 내 혁명 역량을 조직해야 되는데 이 조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방법은 완전히 바꿔라 하는 것을 비밀도시의 그 책자에 17페이지에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반드시 적화를 하기 위해서 미군은 철수돼야 된다 하는 것이 강력하게 그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화무기나 핵무기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 동시에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미사일도 동시에 개발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만약 획득이 안 되면은 마약을 생산하든가 위조 지폐를 찍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라. 그래서 대마공원 일대에다가 정부가 대대적으로 마약을 제재하는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아편이 제대되면은 그 시기가 되면은 꽃이 많이 피지 않습니까? 꽃이 필 때 위성 사진을 찍으니까 그게 이제 엄청난 넓이에 이것이 제외하고 있는 면적을 발견했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쭉 해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안 되면은 핵을 개발된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공갈 협박을 치면은 남쪽에서부터 무조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하는 사람들이 갖다 바치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인 암살 및 테러에 대해서 지금 과연 1.21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김일성이가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 인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혹은 지도자를 암살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면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유경수 여사만 대신 그렇게 돌아가시는 참극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 것들도 저걸 김정일이가 하려고 할 때 김일성이가 옛날처럼 실패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강조까지 했었던 그 지령이 나옵니다. 카네기 법화하고 당연히 그때 1988년도에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하게 되면 완전히 전 세계에 남북 간의 국력 차이가 생길 것이고 이것은 어떤 수단으로든지 막아라 하는 지령을 내렸었습니다. 그것이 비밀도시에 보면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가 뭐냐면은 선거를 통한 정권을 탈취해라. 아까 칠레의 아얀데 얘기를 제가 미리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오늘날의 현상을 정치 현상을 보면은 정치 지역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제도를 통해서 다져놨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조 결성의 문제입니다. 이 노조 결성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김일성이가 착안을 했냐면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그 사북 사태 있죠. 사북 탄광. 사북 탄광에서 탄광 노동자들이 그때 이제 소요를 일으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탄광이 월스톱이 되고 엄청난 이제 문제를 야기하니까 남쪽에서 경제 발전을 하는데 가장 원동력이 되는 이 에너지 부분에서 특히 탄광을 포함한 전체의 노조들을 잘 조직화하면은 이 노조를 가지면은 이제 남쪽의 경제 발전을 발목을 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지정문을 보면은 남쪽에 가서 공작해야 될 대상 기업까지를 일일이 지정을 해줍니다. 첫째, 삼성. 둘째, 현대. 셋째, 포항제철. 넷째, 대우. 다섯 번째, 기아.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업까지를 명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삼성은 노조를 결성하는 데 실패를 했죠. 왜 그러냐면 일찍이 삼성은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사후회라고 하는 걸 두어가지고 삼성의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만 같은 것들을 이것을 수렴을 해서 해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니까 삼성에서 그때 사후회 회장이 노조에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얻어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가 좋은데 뭘 좀 더 해달라고 그러냐. 만약 우리가 더 받으면 다른 데도 다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 해서 삼성은 결국은 정식 노조는 결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한 것이 현대나 대우나 저기 가서 성공했고 포철에 가서는 성공을 못합니다. 왜? 포철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사실은 그것이 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애국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이 박태준 회장이 그와 같은 포항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회사원들을 위해서 학교도 포항공대도 만들어주고 직원들에게 전부 다 이제 그 관사도 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불만 없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정상적인 포철의 노조는 없고 다만 포항 지역에서 노사공주가 일어난다면 그 협력업체 중에서 일어나는 것을 포항의 포철에 대한 노조의 또 여러 가지 지휘활동 내지는 투쟁으로 잘못 인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노조 결성도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노동 조건만을 개선하려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정도로 노동자를 위한 유리한 법이 되어 있는데 경영에까지 참석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노조는 전 세계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벌써 노동조건 개선보다는 불순한 의도에서 조직된 것이 우리의 노조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민주노조도 있고 다른 노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까지 문제되고 있는 노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교원노조인데요. 저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대학생들을 의식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어느 날 이런 지지를 내립니다. 대학생을 우리가 의식화를 하려고 보니까 한계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학생들은 빨리 졸업해서 그 다음에 좋은 직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경력상 이미 회사에서 채용할 때 그걸 다 고려하게 되고 그러다가 집시법 위반 등등 만약 전과자가 되면은 진출이 안 되니까 대학생들 때는 이미 늦다. 그러니까 아예 그 밑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머리에다가 하얀 백지에다가 빨간 불을 들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교원 노조를 만들어서 이 교원 노조가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에 대한 건데 이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남쪽에서 방공법 위반 등등으로 해서 사법 처리가 되면은 제일 먼저 자기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변호사다. 그 다음에 판사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이제 내려가서는 우리가 법관들을 양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남쪽에 한 1000여 개가 되는 고시원을 채집해서 그때 당시 도로로 평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제일 적게 받은 자들이 한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전부 이제 고시원을 만듭니다. 이 고시원에 가면은 고시를 몇 번씩 이렇게 납방했다가 다시 유일하게 고시 이해를 갈 길이 없다 생각해서 계속해서 거기 있으니까 가족도 못 돌보고 자기 생계도 어렵고 하는 사람을 딱 보고 있다가 이 고시원 원장이 개별적으로 부르는 거죠.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고시원을 하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당신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낙방을 거듭하고 있는데 당신 합격만 하면은 돼. 먹는 거 힘든 거 걱정하지 마라 해서 모든 뒷받침을 그렇게 해서 해줍니다. 10명을 지원해서 한 사람만 만약에 합격을 시킨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양성한 사람들이 지금 검사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실험조사 같은 것들을 다 해보면 검사로 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좀 특수하게 그 배경이 우리가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려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검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판사도 되지 못한 사람들은 변호사로 가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인권 변호사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인권이 되면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 강원도 지사를 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은 지금 지사는요 국회의원 시절에 법사위에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분명히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우리 법조계는 김일성 장학생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지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부와의 공작입니다. 저쪽에 우리 김국건 장관 와 있는데 아마 다음 달에는 김국건 장군이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좋은 말씀을 전할걸로 제가 예고해서 봤는데요. 제가 국방부 차관 때 보좌관이었었고 그 후에 장관, 안기부장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비록 저의 후배지만은 제가 저 양반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존경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지로서 오늘날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군에 대해서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옛날에는 군대 입대를 잘 하지 마라 하고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앞장섰던 것이 양심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양심서는 그 저 특별한 종교 집단에서는 입대를 거부하고 집통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적극적으로 군에 입대해라. 입대해가지고 군의 모든 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면 낱낱이 그걸 고발해라. 그리고 군 내에다가 이제 갈등을 유발시켜라. 근데 이제 장교들은 출신별로 3사냐, 학군이냐, 육사냐, 기타 학군 장교냐, 학사 장교냐 이런 걸 가지고서 육사 출신만 우대받고 3사는 또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당하고 학군 장교들도 또 그렇게 해서 이 계층 간의 신분상으로 전부 다 계층 간에 이와 같은 이런 공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정권 때 여러분들도 아마 세밀하게 관심을 가졌었던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육사 출신을 완전히 배제. 육사 출신 중에서는 장관 안 시킨다. 그것도 육군은 안 시킨다. 합참 의장도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출신별로 규정된 인사를 한다 하는 명목으로 하지만은 육군 총장만은 어쩔 수 없이 상징적으로 육사 출신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운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갈라치기죠. 갈라치는 거. 갈등을 해서 이간시키는 것. 이와 같은 데서 군의 저와 같은 영향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